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마치면서 한일 관계 회복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 주고받는 협상을 하려던 게 아니라며 우리가 새로 태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평창 산불은 산림당국이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9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0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젊은 세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MZ세대는 공짜 야근처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초과 근로가 문제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병합 9주년을 맞아 크림반도를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크림 방문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일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취임 이후 첫 일본 방문을 마치면서 한일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는데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까지 한미일 삼각공조를 기반으로 한 릴레이 외교가 첫 발을 뗐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방일 첫날 기시다 총리와 독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 표정은 만족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님 맛있었습니까? 맛있었습니까? 한일 정상은 도쿄 번화가 긴자에서 부부 동반으로 이어 배석자 없이 단둘이 2차 뒤풀이까지 하며 부쩍 신뢰감을 쌓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고 꼭 열흘 만에 일본을 찾은 윤 대통령. 무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됐고 수출 규제 해제, 안보 대화 재개 등 성과를 냈습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관련 일본 측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위안부, 독도 문제로 잡음이 생겼고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입수산물 문제 등 불씨가 여전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결단, 용기, 미래라는 단어로 꺾이지 않는 소신을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일 양국 청년 세대의 멋진 미래를 위해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과 물꼬를 틔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미국을 우리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합니다. 이어 5월에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찾는 게 유력합니다. 일본과 미국 또 세 나라가 함께 만나면서 대북 확장 억제 강화와 경제협력 논의 등 한미일 공조체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언급된 것도 눈여겨볼 장면입니다. 한일 관계 경색으로 3년 넘게 중단된 한중일의 만남도 올 하반기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먹서먹한 친구끼리도 자주 소통해야 관계가 복원된다. 윤 대통령이 일본 대학생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첫발인 만큼 만남 자체가 큰 의미라는 게 우리 대통령실 분위기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은 우리가 새로 태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여전히 유효한 만큼 한일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의 YTN과의 인터뷰 내용을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일 정상 셔틀 외교 재개를 이끈 건 우리 정부가 지난 6일에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간 비공개 협상 때 뒷이야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해법을 내놓자 일본이 크게 반색하며 놀랐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 일본과 주고받기식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정권과는 다른 새로 태어난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대등하게 바라보고 경쟁하면서 이끌고 가는구나 하는 인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뭘 얻어내겠다 하는 발상을 버리고. 일본이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공식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시 합의는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에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적절하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강제징용 판결 피고 기업의 기부 여부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은 계속 설득해 갈 것이라면서 다만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곡해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데도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관계를 뒤틀거나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지만 한일 간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본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한 줄 평가는 정치, 안보,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였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강제동원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등 600개 이상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어제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 일본 대사관으로 행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엔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시청 앞 대일 구록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아무리 불법, 위헌적이고 상식에 반해도 일본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뭐든 하려는 굴욕적인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고위당정에서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공유하고 남부지방 가뭄 대책,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계획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밤사이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였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붉은 불길이 산등성이를 따라 띠를 잃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의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7명이 마을 회관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큰 불길은 산림 15헥타르를 태운 뒤 약 9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청은 보일러에서 나온 재가 버려지는 과정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별량면의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주민 50여 명을 마을 회관과 사찰로 대피시키고 산불 1단계를 발령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엔 17시간여 만에 꺼졌던 경북 상주시의 산불이 다시 발화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숨어있던 불씨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살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선 승용차가 보행자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보행자 등 모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선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해 차량 15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노동부는 연일 젊은 세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MZ세대는 공짜 야근처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초과 근로가 문제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한 데는 악화하는 여론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에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30, 40대에서 가장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에서는 특히 공짜 야근 등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일한 만큼 청년들이 초과된 근로에 대해서 공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심각성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리 연장근로 수당을 정해놓고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일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 주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며 초과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쓰게 되면 해결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주 52시간제를 급격하게 도입하다 보니 각종 탈법, 편법, 비리, 예를 들어서 현장에 공짜 야근이나 포괄임금 오남용 같은 것들이 유발되고 있고, 하지만 MZ세대들은 초과 근로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공짜 야근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합니다. 근본적으로 공짜 야근을 시키는 기업의 문제이지 52시간제의 문제가 아니며 연장 근로를 유연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정부가 주 최대 근로 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줄일 해법 찾기에 나선 가운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내년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게임의 규칙인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3개 방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이기로 했는데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단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소선거구제의 승자 독식 구조, 이로 인한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은 우리 정치가 풀지 못한 오랜 숙제였습니다. 고민 끝에 등장한 게 지난 총선 때 처음으로 적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을 연동하는, 쉽게 말해 정당 득표율보다 지나치게 많이 지역구 의석을 가져간 정당엔 비례 의석을 덜 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 협치를 끌어내겠다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비례 의석을 나눠 가지면서 곧 무색해졌습니다. 이후 펼쳐진 여야의 극한 대치, 대화와 타협보단 정파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구태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정치권은 다시 선거제 개편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국회,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크게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마다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에선 병리편과 준연동형으로 차이를 둔 1안과 2안. 대도시 등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 아예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선거구마다 지역구 의원을 3명에서 10명 뽑도록 한 3안으로 나뉘었습니다. 전체 의석수 역시 현재보다 50명 더 늘리는 안과 바뀌지 않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한마디로 일반 유권자는 선뜻 이해하기조차 힘든 고차 방정식이 된 건데 결국 링에 오를 선수들의 밥그릇 다툼 때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고 대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안은 지금도 몇 개 시군을 관할하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입김이 당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의 확대는 정치의 합의제를 확대할 수 있는 핵심 기제다. 같은 당내에서도 여당은 영남권 의원들이, 민주당은 수도권 의원들이 한 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여기에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 비례대표 의석만 늘리는 것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
수도권 편중에 대한 우려까지 다른 쟁점도 산적해 있습니다. 늘리자고 했을 때는 국민적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 선거법 개정 법정 시한을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정치권이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인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박영수 전 특검에게 초점을 맞춘 모양새인데 야권의 거센 특검 요구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최근 대검찰청은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에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충원된 2명을 더하면 대장동 수사팀엔 검사만 24명인 겁니다. 검찰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만 빼고는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기소된 곽 전 의원마저 지난달 1심에서 뇌물 혐의의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게 일었습니다. 저한테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항소심 대응 전략과 함께 다른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뒤늦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달려가듯 수사할 순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망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쪽으로 먼저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최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자들을 불러 사업 초기 박 전 특검의 역할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하던 남 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50억 클럽 가운데 다른 한 사람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이름은 최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의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지난 2018년 대장동 의혹이 보도되자 검찰 수사를 우려한 김 씨가 김 전 총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고 판단한 만큼 김 전 총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도 주목됩니다. 야당에선 법조계 고위직이 질비한 50억 클럽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특검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검찰이 뒤늦은 수사에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50번째 도움으로 선제골을 도왔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주며 비겼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한 울버햄프턴은 리즈에 패했습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팀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전반 37분에는 왼발 중거리 슛으로 사우샘턴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포로가 오른발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4호 도움, 프리미어리그 통산 50번째 도움입니다. 토트넘은 1대1로 맞선 후반 20분, 클루셉스키의 크로스를 해리 케인이 머리로 받아 넣으며 다시 앞서갑니다. 그리고 교체로 들어간 페리시치가 발리슛으로 한 골을 더 달아나며 승리를 굳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강등권 탈출을 위해 사력을 다한 사우샘턴은 한 골을 따라가고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까지 성공시키며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토트넘은 3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아슬아슬한 4위 싸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A deserved draw, a precious point for Ruben Selles and Southampton.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은 넣지 못했지만 한 골을 도운 손흥민은 후스코드닷컴으로부터 7.8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황희찬이 부상으로 결장한 울버햄튼은 홈에서 리즈에게 2대4로 패하며 다시 강등권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 촉발된 은행 위기설로 금융시장은 지난주 내내 출렁였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번 주에도 혼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주말 사이 갑작스레 파산한 실리콘밸리뱅크 소식에 우리 주식시장은 개장 전부터 블랙먼데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예상을 깨고 치솟은 건 미국 연준이 더는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란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액 보호를 약속하며 사태가 진정되자 기대는 다시 불안으로 이어졌고 예상에 부합한 미국 물가 상승률에 잠깐 웃는가 싶더니 때마침 불거진 크레디트 스위스 위기설에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특히 사태의 진원인 은행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와 긴축 종료 기대가 뒤섞여 환율도 너를 띄웠습니다.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이 국채 가격이라든가 자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계속 벌어진다면은 전 세계 어느 은행이든 사실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가 팽배하는 게 아니냐.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오는 22일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에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을 거란 기대가 커진 건 상승 요인입니다. 중앙은행 쪽에서는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유럽 중앙은행처럼 여전히 강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경우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뉴욕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뱅크런 위기의 여파가 앞으로 두세 달 동안은 우리 시장을 쥐락펴락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인 변동성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위기 재현 우려가 쉽사리 가시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고물가에 가계 지갑이 닫히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 속에 경기를 떠받들어줄 내수마저 쪼그라들자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꺾였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고공행진한 지난해 물가의 기저효과로 올해 상승세가 둔화했을 뿐 실제 물가가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외식비 등 서민 삶과 밀접한 품목은 계속 오르다 보니 지갑 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것도 느끼지만 양이 너무 줄었어요. 공산품 같은 거, 먹는 거 같은 것들 보면 양이 줄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못 사죠.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맞춰서 딱 사고 있어요. 생필품 같은 것도 다 올랐거든요. 휴지값, 그런 거 다 올랐어요. 집에서 해먹고 외식도 줄이고 놀러 가는 것도 줄이게 되고. 최대한 덜 쓰면서 고물가 시대를 버티고 있는 상황은 소비 지표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월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한 달 전보다 2.1%,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옷이나 식료품 판매 지수는 더 크게 떨어졌는데 그만큼 입고 먹는 데 쓰는 돈을 줄인 겁니다. 이처럼 수출 부진 속에 경기를 떠받들 내수마저 위축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부 현장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또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내수 관련 현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국내 관광 활성화와 농축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쿠폰 발행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나 지원금 지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수 진작 대책은 이르면 이번 달 말에 발표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해 초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면서 약세를 보여온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은 5주 연속 둔화했지만 이를 추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4천여 가구에 이르는 규모로 강남권의 대표적인 유망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잠실 주공 5단지. 이따른 금리 인상에 따라 전용 면적 82제곱미터가 최고가에서 10억 원 이상 급락한 21억 원대까지도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27억 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27억이 거래 많이 됐어요. 서너 개 됐어요. 작년 11월 기준으로 22억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 27억이니까 한 5억 정도 올랐고. 올해 초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거래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대형 평형 중심으로 용산구 한남동,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의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달보다 0.81% 상승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가 오른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구 등 동부권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도 1.61%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 10월 500여 건에 그칠 정도로 거래 절벽이 심했지만 1월에 1000건을 기록한 뒤 2월에는 200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은 5주 연속 둔화했고 이는 지난해 9월 둘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하락률입니다. 규제지역 해제와 주담대 금리 인하, 대출 여건 개선 등으로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고 매물출에는 주춤해졌습니다. 다만 서울 지역에서도 입지, 가격, 선호도 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 전환을 언급하는 것은 아직은 섣부르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는 가족들이 검은 돈을 어떻게 숨기고 사용했는지 그 방법도 폭로했습니다. 과연 전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밝혀낼 수사가 가능할지, 만약 비자금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추징이 가능할지도 관심인데요. 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우원 씨의 폭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전두환 씨 일가의 검은 돈, 즉 비자금입니다. 전 씨는 회사를 세워 자금을 숨기거나 지인을 통해 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가족이 비자금을 은닉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집안에서 돈이 경호관들에게 갑니다. 경호관들의 이름으로 비상장 주식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 주식을 가족 멤버들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 씨가 언급한 회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지난 2013년 검찰이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까지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했던 곳들입니다. 먼저 웨어밸리는 당시 전두환 씨의 비자금 5억 5천만 원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추징됐고, 허브빌리지와 부동산 개발 업체 BLS에 대한 추징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재작년 11월 사망할 때까지 전체 추징금의 42%에 이르는 922억 원을 끝내내지 않았습니다. 전우원 씨는 수사당국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비자금이 일가의 호화 생활을 떠받쳤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설령 비자금을 더 찾아낸다고 해도 전두환 씨가 숨진 상황에서 추가로 추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미납추징금의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가가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 추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범죄 수익 은닉의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서울 연희동자택에서 일하는 가정부 등의 명의로 유학비를 송금받았다는 전 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5년을 불과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폭로한 내용 가운데 범죄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나 추징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상 어려운 셈입니다. 또 전 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발언의 신빙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환경부가 40년 넘게 찬반 논란이 일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허가하면서 전국의 다른 케이블카 사업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100% 민자로 추진하는 울주군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설악산 대청봉까지 단번에 올라가는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할지 말지 40년 넘게 이어진 찬반 논란은 결국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던 환경부가 입장을 바꿔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전국의 다른 케이블카 사업들의 분위기도 반전됐습니다.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도 반전된 분위기 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 센터에서 신불산 억새평원을 잇는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7일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검토하게 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이순걸 울주군수와 서범수 국회의원 등이 낙동강유역 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최종 노선이 낙동정매 완충 구역과는 떨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가 협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환경청에서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를 내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다 해소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기본인 거죠.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한하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 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되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40여 년 만에 환경부 관문을 통과하면서 다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면서 찬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에 자주 노출되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력과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대뇌 피질이 심하게 위축되면서 치매 환자와 비슷하게 변형된다는 겁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대뇌 표면 부분의 영상입니다. 건강한 일반인의 평균 대뇌 피질 두께보다 얇아진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대뇌 피질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대뇌 피질은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곳으로 기억과 학습 능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얇아지면서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농도 미세먼지와 같은 심한 대기오염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질환이 없는 50대 이상 성인 640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된 상황에서 대뇌 피질의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고농도에 노출된 사람의 뇌도 대뇌 피질의 상당 부분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축된 부위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변형 부위와 흡사했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폐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몸 전체에 퍼집니다. 특히 뇌에는 신경염증을 유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뇌 피질이 얇아진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같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을 노출 지표로 해서 대기오염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좀 대기오염 노출에 의해서 위축이 되는 부위가 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축 부위와 좀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는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높아질 때마다 전두엽의 두께는 0.02mm, 측두엽은 0.06mm 감소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그램 높아질 때마다 측두엽의 두께가 0.18mm 감소했고 이산화질소 역시 농도가 10ppb 높아지자 대뇌 피질의 4가지 부위 모두 위축됐습니다. 사고력, 공간 지각력, 주의력, 기억력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서 이런 부위들이 좀 위축이 일어나면은 좀 일단 인지 기능 저하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치매까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뇌를 위축시켜 결국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인바이런먼트 인터내셔널에 게재됐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될수록 뇌가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변한다는 사실이 이 실험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될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가 밝혀진 겁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기간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북한이 북침 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온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합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상륙장갑차 KAAV가 위장용 연막탄을 터뜨리며 해안가로 돌격합니다.
상공에선 해병대 공수부대가 낙하하고 그 뒤를 미 해병대의 다목적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가 지원합니다. 적후방 해안에 상륙해 내륙으로 진격하는 한미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입니다. 지난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지만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재개됩니다. 영국의 해병 특수부대인 코만도 한개 중대도 처음으로 훈련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으로 북한의 어느 지역에도 침투에 들어가서 곧바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방어가 어려운 전력이며 자유의 방패 FS 연습 기간 일주일째 실전 같은 야외 기동 훈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시간 만에 180m 강폭을 연결하는 부교를 완성하는 연합 도하 훈련이 진행됐고 하늘과 땅에선 착륙지대를 확보한 뒤 헬기로 이동한 지상군 병력이 적군을 공격하는 공중 강습 작전도 펼쳐졌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변화된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하여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대규모 기동훈련과 5년 만에 부활한 연합 상륙훈련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잠재울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치 전범 그리고 인종 청소를 자행한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의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이들 모두는 강력하고 막강한 개인이었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며 푸틴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행한 범죄 혐의에 따라 재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CC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크림 병합 9주년을 맞아 크림반도를 예고 없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은 18일 러시아 현지 방송사가 공개한 영상을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에 도착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다음 날에 이뤄졌습니다. AP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희망에 따라 삶을 마감하는 이른바 존엄사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미국의 한 말기 암 환자는 이런 선택을 할 권리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싸워왔는데요. 그 사연을 이경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편 옆에서 소녀 같은 미소로 노래하는 75살 할머니. 미국 코네티컷주에 사는 말기 암 환자 린다 블루스타인 씨입니다. Cancer diagnosis in just a few years. I knew at the time of my diagnosis that it was essentially a death sentence. 계속되는 항암 치료와 장담할 수 없는 미래. 하루하루 삶을 잠식해가는 병마 속에 떠올린 것은 존엄사였습니다.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투입 등을 통한 존엄사를 인정하는 인근 버몬트주를 찾았지만 그곳에 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루스타인 씨는 이런 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8월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One morning I would just say, I don't want to wake up again. I don't want to wake up another day living like this with the pain and the suffering and I'm going to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법정 공방 끝에 버몬트 주 당국은 최근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습니다. 소송을 계기로 주의회는 이런 내용을 법으로 만드는 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블루스타인 씨는 자신뿐 아니라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I care so deeply about how the last moment of my life is going to go because I've said goodbye to so many that I've loved. I want to make it better, not only for me, but for the people who are going to remember that. For whom that's going to be their last memory of me. 미국에서는 현재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8개 주에서 의료적 지원을 통한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전남 목포가 서남권 수산물과 관광 전진기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목포 북항 일대는 갖가지 수산 관련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김 가공량은 전국의 30%를 넘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새롭게 단장된 화로 위판장입니다. 펄떡이는 화로와 싱싱한 꽃게, 낙지가 즐비합니다. 바다를 어머니로 섬기는 어민의 노력은 안전하고 풍성한 먹거리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가공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부근의 대양산업단지입니다. 이곳 대양산업단지에는 모두 14개의 김 가공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김은 전국 가공량의 30%를 차지합니다.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는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제1호 전문 연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수산식품 수출 단지를 조성하고 김산업진흥구역 지정과 세계 김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는 수산 경제가 살아야 목포 경제가 삽니다. 모든 분들께 우리 함께 목포 수협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자. 2년 연속 위판액 전국 1위를 기록한 목포 수산업 협동조합. 목포 북항 일대에는 화로 위판장과 신용지원, 회센터 등 수산물 종합 유통단지가 조성됐습니다. 북항 목포 수협은 이제 새로운 북항의 100년을 시작하게 되는 이제 근본 근거지가 됩니다. 어선업의 어려움을 이렇게 좀 개선하고자 어선 임대 사업, 또 청년들이 돌아와서 어선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포는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와 풍부한 근대 역사 문화 자원에 수산 기반 시설까지 어우러져 4대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자리를 더 탄탄하게 다져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도다리와 해풍을 맞은 향긋한 쑥이 만난 도다리 쑥국, 통영의 봄을 상징하는 음식이죠. 달아난 입맛도 찾아준다는 도다리 쑥국의 맛을 헬로티비 뉴스 권종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도로 헤치고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통영 사랑도 앞바다.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리자 30cm 안팎의 씨알 굵은 도다리가 올라옵니다. 덩달아 금어기가 끝나게 기다려왔던 어민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12월부터 1월까지는 금어기라서 도다리를 못 잡고 있다가 이제 도다리가 알 난 다 싸고 지금 이제 3월 달부터서 조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개운해 있다가 3월 달에 이제 나오는 거를 잡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도 막 오르고 통통하고 맛이 있을 때입니다. 바닷물도 따뜻하게 풀리는 봄철에 많이 잡히는 데다 맛도 뛰어나 이름 붙여진 봄 도다리. 겨울철 산란을 끝낸 도다리는 5월까지 이처럼 살이 통통하게 차올라 지금 이맘때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 섬마을에는 봄이 가득합니다. 겨우내 언땅을 뚫고 푸른 싹을 틔운 통영쑥. 각히는 부드러운 쑥을 싱싱한 도다리와 끓인 도다리 쑥국은 봄철 또 다른 별미입니다.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신선한 재료에서 우러난 깊고 담백한 맛에 입안에도 봄의 향이 번집니다.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팔팔 끓일 때 넣어갖고 한 소금 도다리 익었다 싶을 때 위에 이제 파 같은 거 쑥하고 넣고 바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끓이 놓으면은 도다리 고기가 되게 입에서 부드럽고 살살 녹아요. 봄에 3번 먹으면 한 해 보약이 필요 없다고 할 만큼 봄철 입맛과 기력을 돋우는 도다리 쑥국. 제철 맞은 도다리와 햇쑥이 식탁 위까지 봄바다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YTN의 전 세계 해외 방송 20주년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서입니다. 재외동포 730만 시대, 오는 6월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 한민족 연대와 모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선 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미디어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 동포 사회의 역사와 목소리를 꾸준히 담고 축적해온 이 YTN의 해외 방송 20년, 그 현재와 미래를 짚어봅니다. 강현정 PD가 전해드립니다. 오고 삼천을 떠나서 수천리 타양에 타양살이에 지쳐 불렀던 그리운 고국도. 에라 부려라 씨를 활활.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을 일궈낸 고려인의 강인한 정신도. 아리랑 고대로 넘어간다. 이억만리 쿠바에서 100년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선조의 노랫가락까지. YTN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한민족 역사를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서 시작된 한민족 첫 공식 이주 120년과 쿠바 한인 100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 그리고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제일동포 1세의 목소리까지. 한인 이주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나라 안팎에서 한민족의 발자취를 비추고 꾸준히 기록해온 건 유일하게 YTN뿐이었습니다. 일본하고 아메리카노에서도 또戦争가 났다. 전쟁. 폭탄 던지면 집이 다 부서졌고. 영계가 온다 고성에 불면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돼. 가만히 집안에 들어앉아가 있고. Nosotros no sabíamos nada de eso, pero Kim-gu en su autobiografía menciona a todos los coreanos que desde el exterior, en este caso con remesas, algunas remesas de dinero, a la guerra, en su lucha por liberar a Corea de Japón. I am so proud of being a descendant of them because they came together, they were patriotic, and this is a symbol of it right here. You can see the printing press that they got out to get the weekly newsletter, to keep the concept of the Korean nation alive. 이렇게 730만 재외 한인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는 시도는 우수 프로그램 수상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100년이 훌쩍 넘은 한인 사회부터 최근 형성되기 시작한 동포 사회까지 YTN이 담아낸 영상 기록물이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은 겁니다. YTN 글로벌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재외동포들의 삶을 보여주거나 이제 역사를 또 아니면 그분들의 문화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것들이 마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재외동포 관련 교육과 정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확장에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그 컨텐츠가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나와 무슨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YTN에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를 테마로 한 굉장히 심도 깊은 그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다뤄주신 덕분에 그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도 그 고국의 독립운동이나 어떤 고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바지했다는 거를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알게 되면서 재외동포들이 각자 정체성을 갖고 자신이 거주하는 현지 국가와 그 자신의 모국인 한반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모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한반도 안에 있는 분들께서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외동포 역사 공유는 프로그램 방영에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재외 한인의 독립운동 다큐멘터리는 실물 영상 교보제로 만들어 한글 학교 등에 배포하고 시대별 한인 이주사 시리즈를 짧은 강의 형태로 제작해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한민족의 역사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했습니다. 오는 6월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한인 이주 역사를 기록하는 콘텐츠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외동포 교육은 전문기관이 없다시피 합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 차세대들은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많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동기 유발을 이 YTN이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교육을 시키는데 또 교육에 관심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에 이제 동포청이 신설되면서 중요한 하나가 코리안 네트워크의 확산입니다. 근데 코리안 네트워크가 확산되려면은 동포들이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그것이 네트워크되는 기반이 돼야 되죠. 이 YTN의 이 동포들의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동포들을 서로 이해하고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 방송을 통해 전 세계 한인들의 삶과 역사를 조명하고 고국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달려온 지난 20년. 앞으로도 YTN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에 뿌리내린 한민족의 이주 역사와 성장하는 현재, 더 크게 빛날 미래까지 차곡차곡 영상으로 기록하며 재외동포 전문 채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YTN 월드 강현정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은 종일 나쁨, 대구와 경북도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15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또 수도권 일부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 조심 또 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영하 1.1도, 안동이 2.7도, 부산은 7.5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17도, 대전 18도, 창원 18도, 대구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